오늘은 서울에 거주하는 72세 김정순님의 사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믿었던 자식들이 상속 문제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저 역시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지요.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제가 마지막에 다시 웃을 수 있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용히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서울에서 살아왔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시작해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남편은 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물건을 떼어오고 저는 가게 앞에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돈도 넉넉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지출이 늘어났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잠든 밤이면 남편과 저는 서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애들 배골게 하지 말자. 그렇게 버티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 셋을 모두 키워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에 들어갔고 둘째 딸은 교사가 되었으며 막내 아들은 장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삶은 참 보람찼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제 곁에서 웃어주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침이라 여겼는데 점점 숨이 가빠오고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은 제 삶의 버팀목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 잘 부탁해. 집과 가게도 지켜줘. 그게 우리 삶의 전부야.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제 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건 허전한 마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집 한 채와 가게를 정리한 뒤 남은 약간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재산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이 자식들을 갈라놓는 씨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괜찮은 척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집은 그대로 두세요.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딸은 엄마, 그 집은 아버지가 저를 가장 아꼈으니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지요. 막내 아들은 한참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제 사정이 있습니다. 그 집을 어떻게든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부치라는 자식들이 이제는 서로 등을 돌리며 다투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말뿐이겠지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 양보하고 다시 예전처럼 웃으며 지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큰아들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장남이잖아요. 아버지도 생전에 제게 집을 물려주실 거라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장남인 건 알지만 그건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지 않니? 이 집은 우리 모두의 보금자리였다. 그러자 둘째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제일 고생 많았다. 내가 내 몫은 챙겨줄게. 라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위로였을 뿐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아버지랑 가장 오래 같이 장사했잖아요. 그러니 저도 제 몫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두가 제 앞에서 자기 몫만 주장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창밖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들이 오가는 소리가 유난히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마음속 다툼 같아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집 문제는 빨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이 집은 내가 남편과 함께 지킨 거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괜히 질질 끌지 마시고 장남에게 맡기세요. 그게 순리 아닙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눈빛 속에는 존중도 애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계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집은 더 이상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번갈아가며 찾아와 각자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사이까지 끼어들어 장모님,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저는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롭게 갈라지는 걸 들으며 제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아이들 때문에 제 손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건 재산 분할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여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손이 들들 떨려서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왜 이러니? 아직 아버지가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눌 생각부터 하는 게냐? 큰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때 둘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큰 오빠 말대로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그 집은 저도 권리가 있습니다. 오빠만 챙기면 안 됩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엄마, 저도 제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아버지 재산에서 제 몫을 조금이라도 떼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지켜온 내 삶인데 왜 아이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걸까? 어느 날 저녁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창밖에서 아이들 말싸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 딸이 마당에서 서로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데 내 몫을 가져가려고 하냐?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다고 하셨잖아. 저는 그 소리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서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이미 자식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낯선 사람들의 다툼이었고 욕심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차갑게 제 방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괜히 버티시다가 더 큰 싸움 나면 감당 못 하십니다. 저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던 그 실이 이제는 싸움과 욕심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마저 제 마음을 찢는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돈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만든 걸까? 그 질문은 끝내 답을 찾지 못한 채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친척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촌 동생은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누님, 집안일이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애들이 상속 문제로 싸운다더군요.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또 한 번 짓눌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동네 장터에 나가보니 이웃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큰아들이 집 문제로 난리라지. 며느리도 나서서 어머니를 힘들게 한다던데. 그들의 시선이 제 등 뒤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지도록 꽉 쥐었지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시장 골목의 소란스러운 목소리, 생선 파는 상인의 고함, 아이들 웃음소리조차 제겐 멀게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문 앞에 선이 큰아들과 둘째 딸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지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에도 두 사람의 고함 소리가 제 등을 따라붙었습니다. 밤이 되자 막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다 우리 형제들 다 원수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법대로 나누는 게 낫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그 법이라는 게 결국 우리 집안을 쪼개는 칼날이 아니겠니? 막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 목소리가 메아리쳤고 마당에는 분노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저는 구석진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안경, 오래된 사진첩만이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은 지금의 그들과 너무 달라 눈물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환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자동차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떤 불빛도 닿지 못할 만큼 어두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여, 당신은 왜 이토록 빨리 떠났습니까? 나 혼자 이 짐을 지게 두고 왜 나를 홀로 남기셨습니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이불을 적시며 밤새 마르지 않았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난 뒤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비추는 것처럼 흐릿하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왔구나. 내 삶은 언제나 가족을 위해 희생한 길이었구나.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제 삶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가 쌓아온 정을 산산이 부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내가 지켜온 집과 삶을 이렇게 쉽게 내어줄 수 있나?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과 함께 모아온 영수증, 땀에 젖은 장부, 손때 묻은 계약서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저의 세월이었고 저의 증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어머니로서의 눈물과 아내로서의 고생이 담긴 기록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늘 저를 지켜보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내 삶을 내가 지켜야 한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결심을 굳혀갔습니다. 더 이상 눈물만으로는 이 싸움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흔들리면 이 집도 제 삶도 모두 사라질 테니까요. 비록 노쇠한 몸이지만 아직 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세월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집만은 지켜내겠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삶의 흔적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 다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히자 눈물이 멈췄습니다.
손에 쥔 차잔이 비워지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제 마음에는 오랜만에 단단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지난날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의 상처와 배신을 이겨내려면 먼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저는 서울의 변두리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낡은 간판이 덜렁거렸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지요. 새벽 5시면 남편은 이미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들여왔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진열을 하고 아이들 아침밥을 챙기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빨간 고무대야에 담긴 배추, 무, 감자가 가게 앞에 놓이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무가 싱싱하네요. 그 말에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가게 안에서 자라다시피 했습니다. 큰 아들은 책상 대신 과자 상자를 펴놓고 숙제를 했습니다. 둘째 딸은 가게 문간에 앉아 동네 아이들과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막내는 언제나 제 치마꼬리를 잡고 따라다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지금도 귀에 선명합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은 늘 따뜻했습니다. 저녁이면 좁은 상에 둘러앉아 된장찌개를 나눴습니다. 엄마, 오늘은 고기가 없네요. 하고 아이들이 투정을 부리면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엔 고기 대신 웃음이 있지 않냐. 그 말에 모두가 깔깔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리며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왜 재산 때문에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게 된 걸까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 학교에 들어가고 하나둘씩 자기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둘째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막내는 장사를 배우겠다며 남편 옆에서 가게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특히 명절이면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송편을 빚으며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송편이 제일 예쁘죠? 둘째 딸이 묻곤 했고 저는 늘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만든 건 뭐든 예쁘지. 그때의 환한 얼굴이 아직도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제 앞에서 서로 상속을 주장하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남편과의 세월은 고생이었지만 제겐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이는 늘 성실했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마철이면 가게 앞이 물에 잠겨도 남편은 군말 없이 장화를 신고 달려나갔습니다. 여보, 오늘도 물건은 팔아야지. 이 비가 그쳐도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하잖아. 그 말에 저는 다시 기운을 냈습니다. 둘이 함께 물건을 닦고 젖은 마루를 걸레질하며 웃음도 잃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장사에 실패에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밤마다 남편 옆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괜찮을까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 말이 제겐 세상 어떤 재산보다 든든했습니다. 아이들도 우리와 함께 고생을 나눴습니다. 큰아들은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 와서 물건을 나르곤 했습니다. 둘째 딸은 손님들 계산을 도와주며 꼼꼼하게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막내는 어려서 힘이 되진 않았지만 늘 옆에서 제잘되며 우리를 웃게 했습니다. 그 웃음이야말로 힘겨운 삶 속의 작은 빛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겨울 한파가 몰아쳤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얼어붙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손이 얼어붙도록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추운 방에서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지요. 그때 저는 솥에다 뜨거운 국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춥지만 냄새는 따뜻해요. 그 말에 제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넉넉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 정이 있으면 그게 진짜 부자다. 그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이었는데 지금은 왜 그 말을 잊어버린 걸까요? 저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때 묻은 주방기구, 삐걱거리는 가게 문, 좁은 방 가득 퍼지던 된장찌개 냄새. 그 모든 것이 제 삶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물들이 아이들 눈에는 단순한 재산으로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장기침이 잦아지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숨이 차오르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제는 일을 줄이셔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귀에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더는 장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병을 감추려 했습니다. 걱정시켜서 뭐 하나 싶은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큰아들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병원에 자주 모시고 가야 해요. 저는 그제야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학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달려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막내는 약을 챙기고 큰아들은 병원 진료에 따라가며 손발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기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의 집안 공기는 무겁기도 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위해 밥상을 차리고 무릎에 핫팩을 얹어드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은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참 복이 많구나. 이렇게 좋은 아내, 좋은 자식들을 두었으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혹시 먼저 떠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오.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고 말했습니다. 당신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오래 같이 살아야죠. 그 시절 저는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의 웃음을 지켜달라. 아이들이 아직 아버지 품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도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병은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우리 곁에서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가족은 하나였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움직였고 서로의 눈빛을 보며 버텼습니다. 그 결속이 지금의 싸움과는 너무도 달라 돌이켜보면 더 가슴이 시렸습니다. 남편의 병세는 계절이 바뀔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봄에는 아직 걸을 수 있었지만 여름이 되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 때쯤 그는 거의 말을 잇지 못할 만큼 쇠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걱정했습니다. 큰아들이 병실에 들어서자 힘겹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가 장남이니 동생들 잘 이끌어야 한다. 큰아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딸에게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늘 책임감 강한 내가 가족을 더 단단히 묶어 주거라. 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막내 아들에게는 웃음을 보이려 했습니다. 너는 아직 젊다. 내 앞길을 스스로 당당히 걸어라. 막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평생 빚만 남긴 것 같아 미안하오. 하지만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 아이들과 함께라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나 혼자라면 도저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병실 창문을 두드릴 때 그의 손은 제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울부짖으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큰아들은 목 놓아 아버지 하고 외쳤고 둘째는 흐느끼며 아버지 가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막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끝내 말조차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고생만 하다 떠난 그의 얼굴은 고요하게 잠든 듯 평화로웠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멍하니 울기만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가고 향 냄새가 가득한 빈소에서 홀로 앉아 있자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도 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남편이 바랐던 것처럼 하나가 되어 줄 거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며칠 뒤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아직도 방 안에 배어 있었고 검은 상복은 장롱 옆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또다시 차올라 결국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남기신 집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말이 나오다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둘째 딸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참에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아직 제사도 못 올렸는데 벌써 재산 얘기를 하니. 막내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결국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며느리는 차가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장남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집은 나눠야 하는 거니까요. 그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만이 아니라 며느리까지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스불 위에 올려둔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하얀 김이 천천히 흩어지듯 제 마음속의 희망도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이 서로 의지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불길한 예감이 제 마음속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집안은 차츰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집 문제를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도 생전에 늘 제게 가족을 책임져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겉으로는 책임처럼 들렸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집은 자기 몫이라는 것이었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장남이긴 하지만 이 집은 아버지와 내가 함께 지켜온 거다. 그리고 이 집은 너희 모두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 그러자 둘째 딸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마, 오빠 말대로 하면 저는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제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늘 고생이 많았다. 내 몫은 내가 챙겨주마. 그 말을 저는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처음에는 중재하려 했습니다. 형, 누나, 지금은 엄마 앞에서 이러지 맙시다. 하지만 곧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 사정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집에서 제 몫을 조금은 받아야 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욕심이 남편의 부재와 함께 터져나온 듯 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질질 끌면 문제만 커집니다. 장남에게 맡기고 정리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사위도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모님, 요즘 세상에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습니다. 괜히 불필요하게 감정만 상하지 마세요. 저는 그들의 말 속에서 따뜻함 대신 계산된 이해 득실만을 느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식탁 위에 밥그릇은 차갑게 식었고 대화는 어느새 웃음이 아니라 날선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지켜온 집이 아이들 사이의 전쟁터가 되려 하는구나.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지만 곧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큰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남이니 집은 내 몫이다. 아버지도 그 뜻을 남기셨다. 그 말에 둘째 딸이 손바닥으로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지. 아버지가 나한테 하신 말씀을 왜 무시하는 거야? 막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법대로 합시다. 그래야 서로 원망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큰아들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법대로라니? 장남이 있는 집안에서 법 타령이 웬 말이냐? 둘째 딸도 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디 장남만 챙기는 세상인가? 내 권리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해. 말이 오갈수록 그들의 얼굴은 붉어지고 눈빛은 매서워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혔습니다. 한때 같은 밥상 앞에서 웃음꽃을 피우던 아이들이 이제는 적대적인 얼굴로 서로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싸움 오래 끌면 건강에만 해로우십니다. 차라리 결정을 빨리 내리세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사위도 곁에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장모님, 장남이 책임진다는 게 결국은 가족에게 득이 됩니다. 굳이 복잡하게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듯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뿐 아니라 이제는 그 배우자들까지 제 마음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흩어지고 나니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귀에는 여전히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몫이다. 아버지가 내게 남겼다. 법대로 해야 한다. 그 말들이 귓가를 맴돌며 제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저는 방 한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안경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경을 손에 쥐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왜 이리도 싸움과 욕심뿐일까요? 나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창밖으로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아주머니들의 낮은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 집도 상속 때문에 자식들이 싸운다더라.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산 얘기래. 저는 모른 척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사촌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님, 요즘 소문이 좋지 않아요. 애들이 집 문제로 서로 다툰다면서요. 저는 차마 대답을 못하고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누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압니다. 그래도 체면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로등 불빛이 켜졌지만
제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남들은 다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는데 우리 집은 욕심과 다툼으로만 가득했으니까요. 밤이 되자 아이들이 또 모였습니다. 이번엔 둘째 딸이 제게 매섭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세요? 결정을 빨리 내리셔야 저희도 편안해집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집은 그저 돈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태어나고 자란 추억이 깃든 곳이야. 그러자 큰아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추억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집을 정리해야 우리도 각자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살 길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홀로 앉아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 웃음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이 집은 우리 삶의 증거였는데 이제는 아이들에게 돈으로만 남았나 봅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깊은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이웃들의 시선, 친척들의 말, 그리고 자식들의 싸움. 그 모든 것이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가 올려져 있었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집은 제게 주셔야 합니다. 장남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자 둘째 딸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당연한 권리라니, 그건 당신 생각이지. 아버지가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 걸 왜 부정해? 그 목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막내도 더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 다 욕심만 부리시는 겁니다. 저도 제 몫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가장 오래 도운 건 접니다. 그 말에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내가 도운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건 아버지가 널 불쌍히 여겨서 옆에 두신 것뿐이다. 막내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형은 뭐 했습니까? 아버지 힘들 때 옆에 있어 준 적이나 있습니까? 둘째 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둘 다 그만해. 결국은 나를 빼놓고 얘기하려는 거잖아. 나는 가르치는 일 하느라 늘 바빴지만 아버지가 누구보다 날 믿으셨다고. 세 남매의 목소리가 얽히며 방 안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형제의 정이 아닌 낯선 적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라. 하지만 그들의 고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마저도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불을 더 지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들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낯선 사람들이 제 앞에서 욕심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의 찌개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김이 사라진 그릇을 바라보며 저는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큰아들은 주먹을 불끈 쥔 채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유부단하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결정을 못 내리실 거라면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둘째 딸도 지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멋대로 결정합니까? 엄마가 살아계신데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막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둘 다 멈추세요. 결국은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거잖아요. 방 안은 고함과 울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식탁 위의 그릇들은 뒤엉켜 굴러떨어졌고 숟가락이 바닥에 쨍그랑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에 제 심장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집은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곳이다.
너희가 지금 나누려는 건 단순한 벽돌과 땅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피와 땀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에는 제 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호소해도 욕심에 가려진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밤이 깊어 모두 흩어지고 나자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숟가락과 그릇이 그 싸움의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것들을 주워 담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력해졌을까? 아이들 앞에서 한마디 힘도 쓰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서 작은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끝까지 지켜온 삶을 이렇게 욕심에 빼앗길 수는 없다. 비록 몸은 노쇠했지만 제 마음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집을 그리고 제 삶을 지켜내겠다고. 그 후로 며느리와 사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뒤에서 조용히 의견을 보태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아예 앞에 나서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괜히 질질 끌면 더 큰 싸움만 납니다. 그 목소리에는 존중이나 애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계산적인 냉정함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둘째 딸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도 말을 보탰습니다. 장모님, 요즘 세상은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습니다. 괜히 한쪽만 편들면 원망이 남습니다. 그 말은 그럴듯했지만 제 가슴에는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막내의 아내까지도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아이들 키우고 살림이 빠듯합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집을 조금이라도 나눠받아야 저희도 숨통이 트입니다. 저는 숨이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만으로도 벅찼는데 이제는 그 배우자들까지 나서서 제 앞에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가족애가 아닌 이해 득실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이 집은 내 삶이다. 남편과 내가 함께 일군 세월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삶이니 세월이니 해도 결국은 재산 아닙니까? 며느리의 말은 제 마음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너무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혼자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제 집이 이제는 계산과 욕심의 소리로만 메아리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여, 당신이 계셨다면 아이들이 이토록 변하지는 않았을 텐데. 당신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사랑이 아니라 싸움뿐이구나. 며느리와 사위들의 목소리가 거세질수록 아이들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두꺼운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법률 상담을 받고 온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으니 법대로라면 우리 셋이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게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혀 목이 바짝 타올랐습니다. 둘째 딸도 곧바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법이라잖아요. 이제는 감정 섞지 말고 깔끔하게 법대로 합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언젠가 제게 의지하던 그 아이의 따뜻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막내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변호사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나은 길 같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법대로라. 너희는 법보다 중요한 게 뭔지 잊었느냐. 이 집은 법 조항이 아니라 우리 삶의 증거다. 너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웃음과 눈물이 함께한 집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시대가 변했습니다.
정은 정이고 재산은 재산입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속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나는 내 집에서조차 쫓겨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집,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군 삶의 증거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잘려나가는 상상을 하니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계셨다면 내가 이 싸움에 홀로 서 있지 않았을 텐데. 당신 없는 빈자리가 이렇게 큰 고통이 될 줄 몰랐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셔도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늘 다니던 골목길이었지만 그날은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등을 따라오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김씨댁 있잖아. 자식들이 상속 때문에 법정까지 간다더라. 다른 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법 얘기야. 참 딱하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더 꼭 움켜쥐었습니다. 안에 담긴 채소들이 으스러져 가는지도 모른 채 발걸음을 재촉해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촌 동생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누님 동네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 얘기까지 한다니 듣는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남들은 다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내 집에서는 욕심과 법 이야기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이 흩어진 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마주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우리 체면은 다 무너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친척들도 이제 우리 집을 수군거립니다. 나는 어떻게 이 수치 속에서 견뎌야 합니까? 방 안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속 미소만이 고요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위로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큰 슬픔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무너진다면 남편의 세월도 내 삶도 다 사라진다. 체면이고 수치고 다 떠나 내 삶을 내가 지켜내야 한다. 그 다짐이 가슴 속에 작게나마 불씨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내가 장남인데 왜 자꾸 나를 무시하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가장 많이 희생했는지 알잖아. 둘째 딸이 즉시 맞받았습니다. 희생? 웃기지 마. 집안일은 늘 내가 도왔고 아버지가 직접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걸 무시하는 건 결국 날 무시하는 거야. 막내도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형 누나. 두 분 다 말은 잘하시네요. 그동안 아버지 장사 옆에서 누가 손발 맞췄는지 잊었습니까? 내 몫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순식간에 세 남매의 목소리가 얽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마치 우리 가족의 금이 간 관계를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런 싸움 계속 보시겠습니까? 그 말은 불을 더 지폈습니다. 사위도 나섰습니다. 장모님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똑같이 나눠야 불만이 없지 않겠습니까? 순간 큰아들이 사위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듭니까? 둘째 딸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 남편이 내 일에 나서는 게 당연하지. 당신만 목소리를 높일 권리가 있는 줄 아나. 막내의 아내까지 가세했습니다. 저희는 애들도 키워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왜 우리 몫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그 순간 방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함과 울분이 얽히고 서로의 얼굴은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라. 제 목소리는 떨리며 흘러나왔지만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고함은 벽을 울리고 천장을 흔들며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흩어지고 나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여전히 고함 소리와 쟁쟁한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엎어진 국그릇과 흩어진 밥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 가족의 부서진 마음 같았습니다. 저는 힘겹게 허리를 굽혀 흩어진 숟가락을 주웠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무력한 존재가 되었을까? 아이들 앞에서 한마디 힘도 쓰지 못하고 그저 울음만 삼키는 어머니가 되었구나. 방 안으로 들어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미소가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앉아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계셨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당신 없는 세상은 너무도 차갑습니다. 한참 동안 울음을 토해낸 뒤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무너지면 이 집도 우리 삶의 흔적도 다 무너진다. 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집만은 지켜내겠다. 내 품위와 내 세월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겠다. 창밖에는 서울의 방거리가 여전히 번쩍거렸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차갑게 깜박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눈물로만 버티지 않겠다고. 내 삶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서류와 증거를 들이미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큰아들은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변호사에게 받은 자료입니다. 상속 지분은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 섞지 말고 법대로 정리합시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둘째 딸도 곧장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법대로 하는 게 가장 공평합니다. 엄마가 더 이상 버티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막내도 고개를 떨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싸우느니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게 낫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법정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법대로 가는 게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괜히 감정만 소모하지 마시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사위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요즘 세상엔 감정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그게 결국 모두를 위한 방법 아닙니까?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낳아 키운 아이들이 이제는 나를 법정에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 쓰라렸습니다. 밤이 되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자니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뒤에 우리 집안이 이 지경이 될 줄 알았다면 나는 차라리 당신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창밖의 서울 밤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한 줄기 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법원 제출용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변호사한테 받은 위임장입니다. 지금 서명만 하시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 말에 제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둘째 딸도 눈을 치켜드며 말했습니다. 엄마, 더는 늦추지 마세요. 이제는 법대로 가야 합니다. 괜히 끌면 서로 얼굴만 더 붉히고 상처만 남습니다. 막내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작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도 더는 버티기 힘듭니다. 형이랑 누나 말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막내마저도 이제는 제 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이웃과 친척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제 등을 따라왔습니다. 저 집은 결국 법정까지 간다더라. 아이고, 체면이 다 뭐냐. 자식들 싸움에 어머니만 고생이지. 사촌 동생이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누님, 이젠 동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까지 준비한다는 얘기가 다 돌고 있어요. 듣는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현관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제 그림자는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남들은 다 함께 웃으며 사는 이 시간에 우리 집은 서로를 법정으로 몰아넣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불 꺼진 부엌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머그잔을 손에 쥐고 있자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집이 이렇게 우리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기대야 합니까? 눈물이 잔을 채웠지만 제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이 다시 제 앞에 모였습니다. 큰아들은 두꺼운 서류철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위임장입니다.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 말에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장을 꺼내지도 못한 채 그저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서두르니? 아버지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제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둘째 딸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감정 섞을 때가 아니에요. 법대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엄마가 서명하지 않으시면 우리끼리 소송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도 더는 버티기 힘듭니다. 형이랑 누나 말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목소리마저 제 심장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는 간신히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다. 너희가 태어나고 자라던 시간 아버지와 내가 흘린 땀이 다 배어 있다. 그걸 어찌 법으로만 나누려 하니.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더 이상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서류철을 밀어붙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더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러다가는 더 큰 소송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방 안이 빙글빙글 도는 듯했고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 위로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지쳐갑니다. 아이들의 욕심 앞에 나는 너무도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흐르며 의식이 아득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앞에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머리맡에서는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옆에는 큰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건강 챙기셔야죠.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계산적인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곧이어 둘째 딸이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그녀 역시 금세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다 더 큰일 납니다. 집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엄마도 편해지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걱정의 옷을 입었지만 속뜻은 여전히 제 사내가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내도 제 곁에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많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버티시면 엄마만 힘들어집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염려와 함께 흔들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속으로는 몫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의사는 제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쓰러지신 겁니다. 당분간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도무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병실에 모여 앉아도 그들의 대화는 제 건강보다 집 문제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형, 이렇게 오래 끌면 우리도 힘들잖아. 누나야말로 고집 그만 부려. 결국은 나눠야 하잖아. 법대로 가는 게 제일 속 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누워서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눈물이 솟구쳐 흘러내렸습니다. 제 병실은 걱정의 공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싸움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던 걸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고 남편 곁을 지키며 모든 희생을 감당했는데 결국 남은 건 욕심뿐이구나. 아이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제 귀를 때렸습니다. 집은 내 몫이다.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법대로 해야 한다. 그들의 말은 걱정이 아니라 요구였고 위로가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이 싸움에서 나는 누구의 기대도 받을 수 없다는 걸.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지.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그 말을 떠올리니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만 버티지 않겠다. 누구에게 기대지도 휘둘리지도 않겠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집과 내 세월을 내가 지켜내겠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서서히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어두웠던 병실이 서서히 밝아지자 제 마음에도 작은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비록 길은 험할지라도 이제는 물러서지 않으리라. 저는 이불을 꼭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지켜봐요. 내가 내 삶을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며칠 뒤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큰아들은 변호사와의 상담 기록을 다시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더는 미루지 마세요. 서류에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우리도 정식으로 소송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딸은 눈을 치켜드며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형 말이 맞아요. 이제는 서로 얼굴 붉히는 것보다 법원에서 판결받는 게 나아요. 막내마저도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낳아 키운 자식들이 한 목소리로 나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더 이상 애정이나 존중은 없었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의 시선은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김씨 아주머니 댁은 결국 소송까지 간다더라. 아이고, 자식들이 왜 저리 변했을까?
그들의 목소리는 제 등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사촌 동생이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머니를 법정에 세우려 한다는 얘기가 다 퍼졌습니다.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도 수군거립니다. 저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미 제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방에 앉아 있자니 창밖의 불빛이 너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마다 환한불이 켜져 있었지만 제 집안은 어둡고 쓸쓸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던 그 시절의 따뜻한 기운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집 때문에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나는 체면도 잃고 아이들 앞에서도 힘을 잃은 늙은이가 되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 작은 불씨가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내 삶은 내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며칠 뒤 집으로 등기 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봉투 위에는 법원의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뜯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오는구나. 제 마음은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이 봉투를 열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법원에 제출된 서류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차는 알아서 진행될 겁니다. 둘째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엄마가 고집을 부리셔서 일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막내는 주저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젠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의 절차를 따르는 게 결국은 다 정리하는 길입니다. 그의 말마저 제게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과 그들의 배우자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세요. 집을 장남에게 맡기고 나누는 게 맞습니다. 사위가 맞장구 쳤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끌면 더 큰 소송으로 번집니다. 가족끼리 얼굴을 더 이상 붉히지 말고 정리하세요. 그 말에 큰아들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나는 장남이다. 아버지가 내게 가업을 물려주신다고 하셨다. 내 몫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 둘째 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건 다 당신이 꾸며낸 말이야. 아버지가 누구보다 날 아끼셨다고. 내 권리를 빼앗기진 않을 거야. 막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둘 다 그만하세요. 결국은 법정에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 방 안은 고함과 울분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가족의 정은 없고 오직 욕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머리가 어지러워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집, 남편과 함께 쌓아 올린 삶이 이제는 내 눈앞에서 전쟁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에서 보낸 소환장이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재산 분할 관련 심리 출석 통지. 제 손끝이 얼어붙어 그 종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큰아들이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나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둘째 딸도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장을 안 찍으셨으니 결국 이 길밖에 없어요. 차라리 법대로 하는 게 속 편합니다. 막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법정에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끝도 없이 꼬일 겁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내가 피고가 되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원고가 되어 나를 몰아세우는 법정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과 오래된 가계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눈빛이 마치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여보, 두려워 말아요. 당신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요. 그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내 삶을 내가 증명해야 한다. 아무리 법이 차갑다 해도 나는 내 목소리를 낼 것이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 속에는 두려움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불씨처럼 의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나를 법정으로 몰아넣었지만 나는 내 세월을 헛되이 내어주지 않으리라. 소환장을 받은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불려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법정과 차가운 서류 뭉치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모두 원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제는 출석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들이 이제는 내 이름을 법원 서류에 올린 원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쓰라렸습니다. 친척들의 전화는 더 잦아졌습니다. 누님, 이젠 소송까지 간다니 동네 창피해서 어쩌실 겁니까? 아이고, 자식들이 왜 이리 욕심을 부리는지 결국 어머니를 법정에 세우다니. 그들의 목소리에는 동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그것마저도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이웃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애들이랑 법으로 싸운다면서요? 참 세상 말세예요.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질질 끌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법정에서 판결받으면 됩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버티셨으니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차라리 일찍 결정하셨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막내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더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수치심과 분노, 슬픔이 뒤엉켜 솟구쳤습니다. 내가 지켜온 집, 내가 흘린 세월이 이제는 소송 서류 속 숫자로만 남아있구나.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세상의 비난처럼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달력 위의 날짜가 붉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법정 안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재판장 앞에 서서 아이들이 원고석에 앉아 저를 노려보는 상상이었습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 베개를 끌어안은 채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음 속에서도 작은 힘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남편과 함께 지켜온 집을 그저 욕심에 내줄 수는 없다. 그날 새벽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이 마치 제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여보, 두려워 마오. 당신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지 않소. 저는 두 손을 모아 사진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할게요. 당신이 곁에서 지켜본다고 믿을게요. 내 삶과 내 품위를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창밖에는 겨울 새벽에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오히려 단단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몸은 늙고 지쳤지만 마음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나서는 날이 두렵기는 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저는 작은 용기를 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지킬 것이다. 아무리 고독해도 내 삶은 내 것이니. 그 다짐과 함께
저는 비로소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스며드는 그 빛처럼 제 마음에도 한 줄기 힘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법정에 서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숨을 제대로 고를 수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검은 외투를 꺼내 입으면서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 만큼 창백했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기다리던 아이들과 그 배우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따뜻함이 아닌 굳은 결심과 냉정한 표정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문을 열자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법정 안은 정적 속에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내 자식들은 원고석에 앉아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한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될 때마다 마치 낯선 사람의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저는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지 곁에서 가장 많은 책임을 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제겐 낯설고 서늘했습니다. 둘째 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몫을 챙겨주겠다고요. 그러니 제 권리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막내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 곁에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그만큼의 몫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 목소리들이 정말 제 아이들의 목소리란 말입니까? 내가 품에 안아 키운 그 아이들이 이제는 차가운 법정에서 나를 상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순간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가 일렁였습니다.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다.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판사의 물음에 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법정 안에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려 있었지만 입술은 달라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단순한 재산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과 함께 흘린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고 첫 걸음을 떼고 학교에 가던 날을 함께한 집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손이 얼어붙도록 장사를 했고 밤이면 낡은 전등불 아래서 아이들 교복을 기웠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이 집안에 남아 있습니다. 법정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줄 거라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가족이 아니라 서로 몫을 다투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감정이지 법은 다릅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래, 법은 차갑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없앨 수는 없다. 너희가 다투는 건 돈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와 내가 남긴 삶 그 자체라는 걸 잊지 마라. 제 말에 둘째 딸은 눈을 피했고 막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기록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안에서는 처음으로 단단한 힘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증명할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다. 제 발언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곧 큰아들이 일어나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어머니의 말씀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움직입니다. 상속의 법적 지분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피고께서 아무리 세월을 강조하시더라도 재산은 결국 법의 기준에 따라 나누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도 제게 몫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막내도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함께한 세월이 있습니다. 제 몫을 요구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들의 말은 모두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법정안은 다시 싸늘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판사가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자녀들의 주장을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은 숫자로 나누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숫자 속에 담기지 않는 세월을 말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켜온 날들,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 그 모든 게 제 삶의 증거입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아이들의 차가운 말들이 제 가슴을 찔렀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싸움은 쉽지 않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내 이야기를 해야 한다. 내 삶을 남의 입이 아닌 내 입으로 증명하리라. 법정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이들과 변호사들의 말은 숫자와 규정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더욱 작아지는 듯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철을 꺼내 판사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제가 함께 써 내려간 장부, 가게 수입을 적어둔 노트, 그리고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갚아온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지켜온 증거들입니다. 남편과 제가 밤낮으로 가게를 지키며 흘린 땀, 아이들 학비를 위해 허리띠 졸라매며 적어둔 장부, 이 집을 일구기 위해 버텨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고 글씨는 희미하게 발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저의 세월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이 집을 단순한 재산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집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버티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이 장부 한 장 한 장이 바로 제 삶의 증언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잠깐이지만 흔들림이 비쳤습니다. 그러나 곧 큰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법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추억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 말은 다시 제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권리라 부르는 그것이 결국은 내가 살아온 삶을 짓밟는 것이라면 나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겁니다. 제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 울려 퍼진 제 말에 판사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판사가 나지막이 말을 맺었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후 재판 일정은 다시 통보하겠습니다. 나무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은 서로 속삭이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과 욕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는 오히려 저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가득했지만 그 사이로 작은 햇살 한 줄기가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길은 멀고 험하겠지.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내 삶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가슴 속 깊이 다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에도 법정의 무거운 공기에도 내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 미소는 쓸쓸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든 나는 내 품위와 내 세월을 지켜내고 말 것이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집안의 공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날카로운 말만 내뱉었고 며느리와 사위들은 옆에서 불을 지피던 말을 보탰습니다. 큰아들은 어느 날 제 앞에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결과는 이미 뻔합니다. 차라리 여기서 합의하시죠. 그게 엄마를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둘째 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괜히 버티시면 재판이 길어지고 엄마도 더 지치실 겁니다. 막내까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건 저희 모두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아이들은 끝내 내 말을 들을 수 없는구나. 내가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그들의 눈에는 숫자와 목만이 남아있구나.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남편과 내가 살아온 세월은 아무 의미도 없어져. 내 삶은 내가 증명해야 한다. 저는 그날 밤 오래된 장롱 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생전에 직접 적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집은 아내의 몫으로 남긴다. 평생을 함께 지켜온 그녀의 것이니.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동시에 가슴 속에서 뜨거운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이 글이 내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거야.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내 삶과 품위를 되찾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남편이 남긴 그 메모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랬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는 남편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집은 아내의 몫으로 남긴다. 평생을 함께 지켜온 그녀의 것이니.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제겐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당신의 뜻을 지켜낼게요. 아이들에게도 세상에도 내가 결코 빈손이 아님을 보여줄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낡은 봉투를 꺼내 변호사에게 내밀자 그는 눈을 크게 뜨며 조심스럽게 글을 살폈습니다. 이건 비록 정식 유언장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의미 있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명확한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그동안은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남편이 제 곁에 남겨둔 무기가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을 때 아이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날카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결과는 뻔하잖아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다. 아이들은 순간 고개를 갸웃하며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짧은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큰아들은 불편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이런 메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무 소용도 없는 종이 쪼가리예요. 그러나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너희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 삶의 증거다.
나는 이걸 들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비로소 내가 그들 앞에서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다시 열린 재판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판사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입니다. 비록 정식 유언장은 아니지만 그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법정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종이를 집어들어 천천히 읽었습니다. 집은 아내의 몫으로 남긴다. 평생을 함께 지켜온 그녀의 것이니. 그 짧은 글귀가 울려 퍼지자 법정 안 공기가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도 순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둘째 딸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그냥 메모일 뿐이에요. 공증도 없고 법적으로 아무 힘도 없는 글 아닙니까? 큰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건 단순히 어머니의 감정을 담으려 남긴 낙서일 뿐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유언장은 아니지만 망인의 의사가 담긴 자료로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함께 생활해온 아내에게 집을 남기려 했다는 점은 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아이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계산 속에 없던 변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고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글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남편이 남긴 뜻이고 제가 살아온 세월을 증명하는 목소리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바로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차갑지만 제 안에서는 뜨겁고 단단한 힘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남편의 뜻과 나의 세월이 함께 내 편이 되어서 있다. 판사가 남편의 메모를 검토하자 아이들의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변호사와 속삭였고 둘째 딸은 눈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밀쳐내며 큰 소리를 치던 아이들이 이제는 잠시 말을 잃고 당혹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알겠니? 너희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지켜왔는지. 이 집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다. 제 목소리는 떨림 대신 단단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둘째 딸은 조심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도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늘 엄마를 존중하라고 하셨죠. 막내도 눈을 내리깔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욕심만 부린 것 같네요. 아버지가 남긴 글을 보니 마음이 복잡합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완강했지만 목소리의 힘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뜻을 무시할 수도 없겠지요. 그들의 말은 여전히 엇갈렸지만 예전처럼 차갑고 날선 고집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글 한 장이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는 더 이상 밀려나는 노인이 아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과 남편의 뜻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등을 떠밀어 주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심리날, 법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망인의 명확한 의사는 법적으로도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 재산은 아내이자 피고의 소유를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둘째 딸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막내는 한숨을 내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이 집은 저와 남편의 삶이 담긴 곳입니다. 저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제 삶과 품위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법정 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벅찬 울림이 차올랐습니다. 남편의 글 한 장이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저는 마침내 내 존재와 내 세월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겨울 하늘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스며든 빛은 따뜻했고 저는 오랜만에 가슴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갈등의 흔적을 안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어쩔 수 없는 인정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오늘 내 삶을 되찾았다. 너희도 언젠가는 이 뜻을 이해하리라 믿는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등을 토닥이며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끝내 꺾이지 않았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지켜냈다.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세월의 눈물과 고통을 넘어선 해방과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당신이 남긴 뜻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제 삶을 제 손에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의 터전이 자식들의 욕심 속에서 갈라질 위기에 놓였지만 결국 주인공은 끝내 꺾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글 한 장이 그녀의 손을 붙잡아 주었고 무너져 가던 품위와 삶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삶을 지켜낸 그 웃음을 떠올리시며 여러분도 함께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은 결국 말했습니다. 나는 내 세월을 지켜냈다. 그리고 다시 내 삶을 내 손에 되찾았다. 여러분도 이 사연을 들으시며 주인공께 힘이 될 수 있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긴 세월 외롭게 싸워온 이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